오늘 나가는 내용이 되게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부지런히 좀 들어갈게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테마 5번입니다. 경제론으로 들어가요. 자, 먼저 경제론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유량과 저량에 대한 개념이죠.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뭐라고 그랬다? 일정 뭐예요? 유량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량은 일정 시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플로우다 그래서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스톡이다 이렇게 하는 건 멈춰져 있는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 자체를 우리는 스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이고 유량은 뭐라? 일정 시점이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유량 중에서 알아두실 것은 신규 주택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소득이라든지 수입 또 당기순이익 이런 것 등은 기간을 두고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량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덧붙여서 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변동되는 거. 그 다음에 주택 재고 이렇게 하면 저량이지만 주택 재고 변동량, 변동률 뭐 이런 식으로 변동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두고서 움직였기 때문에 유량이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정 시점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택 재고량 또는 중고주택 이런 것을 우리는 저량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국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채 또 인구 그 다음에 순자산, 외환 보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저량의 개념이다 이런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테마 6번에 수요와 공급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쉬운 것 같지만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면 정말 어려운 게 수요와 공급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자, 먼저 수요서부터 볼까요? 사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유효 수요다 이렇게 나왔는데 유효 수요는 사고자 하는 마음 즉 욕구와 그 다음에 구매력을 갖춰야지만 유효 수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 지문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효 수요는 반드시 지불을 할 의사, 자,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는 유효 수요라 한다라고 하는데 틀린 지문입니다. 알겠죠? 반드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지불해야지만 유효 수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수요 법칙, 공급의 법칙 이것은 전부 다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균형의 법칙은 양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법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수요 법칙은 뭐에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가격. 그래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사고자 하는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는 게 바로 수요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공급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자, 가격이 상승하면 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자나 임대인을 얘기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량을 뭐 하더라? 늘리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수요 법칙과 공급의 법칙인데요. 균형의 법칙은 다르지요. 자, 균형의 법칙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수요량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더라?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급량이 많아 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는 게 바로 균형의 법칙. 꼭 개념을 머릿속에 담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서 보시게 되면 수요는 우리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을 가지게 된다는 게 바로 수요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은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상향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급 곡선이다.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균형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균형양이라 하고, 이 가격을 뭐라 한다? 균형가격이다 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우리가 수요에서는 가격 효과가 소득의 효과와 대체 효과가 있는데, 소득의 효과는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도 늘어난다는 얘기 맞아요? 대체 효과라는 얘기는, 대체라는 얘기는 뭔가 바꿀 수 있다, 동질성이 있고 유사성이 있어야지만 바꾸는 거 맞죠? 대표적인 게 콜라하고 뭐라 그랬다? 사이다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급이라 하는 것은 유효 공급인데, 마찬가지 팔고자 하는 마음, 즉 욕구와 판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유효 공급인 거 맞죠? 그럼 유효 공급에 우리가 판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동산을 뭐 해야지만,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팔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 맞습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사전적 개념과 사후적 개념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전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사전적이고요. 사후적은 실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마트에 가서 호빵 10개 사러 가야지 라고 갔어요. 그럼 내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수량은 사전적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근데 재고가 6개밖에 없어서 내가 6개밖에 못 샀다면 이것은 뭐라 한다? 사후적이죠. 그래서 사후적은 6개가 된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의 법칙은 제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 이 수요는 어때요? 반비례하는 형태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을 하게 되면 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공급은 어떤 형태의 곡선이 나와요? 비례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 맞죠? 우리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다, 이런 개념은 정의 효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은 정, 그 다음에 수요는 반비례하는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다, 또는 이것을 우리가 학개론에서는 이런 마이너스 부보다는 역의 관계다, 이런 점을 꼭 용어들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수요는 무슨 관계다? 역의 관계다. 역이라는 얘기는 반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한 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함수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맞죠? 자, 함수란 얘기는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먼저 수요량에 대해서 수요량을 움직이는 친구가 누가 있냐 그랬더니 가격과, 두 번째는 가격 이외가 있는데요. 자, 이 가격 이외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소득, 그 다음에 인구, 그 다음에 또 조세, 이런 것 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 등이 가끔 기출 문제로 나와요. 자, 수요량을 움직이는 가격적인 면과 그 다음에 가격 이외의 것을, 자, 가격 이외의 것끼리 짝지어 놓은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뭐라는 말이 나와야 돼? 항상 뭐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가격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알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주택이라든지 또는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얘는 뭐가 나와야 돼? 시작. 건물 가격이 명시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토지야. 자, 토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보면 토지 가격이 있고 건물 가격이 나오면 누가 답이야?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래서? 토지라고 그랬지? 그러면 토지에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건물로 나오면 뭐가 되고? 시작. 건물 가격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격 이외라는 얘기는 수요량을 미치는 게 가격 이외는 어떤 것이 있다. 시작. 소득이나 인구나 조세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다. 뭐 기대 심리, 뭐 올라갈 거라고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자, 뭐 재산세가 증가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격 이외의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골라내는 문제가 시험에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전부 다 무슨 양의 변화를 일으키냐면 전부 다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 맞죠? 둘 다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나타내보자 이렇게 할 때 그래프상에서는 어떤 형태의 형태가 나오느냐 했을 때 얘는 곡선상에서의 뭐가 움직이더라? 점이 이동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곡선상에서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곡선상의 점에 이동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 이외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됐다?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됐을 때 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된다? 증가가 되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된다? 감소가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 것이냐? 자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얘는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 한다? 시작.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런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테마 7번에 보겠습니다. 테마 7번에 보면 수요의 변화 요인,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 요인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얘네들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움직이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우측으로 움직이는 요인들만 묶어놓은 것은 몇 개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요번에도 나올 것 같으니까 꼭 우리가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 요인은 꼭 담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요 변화 요인을 갖다가 머릿속에 담을 때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가지고 치는 게 바로 누구냐? 대체제다. 그래서 이 대체제가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다른 거 보시지 말고 문항 중에서 대체제가 나오게 되면 먼저 풀고 다른 지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럼 먼저 보자고요.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쵸?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실 것이 대체제가 나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균형의 법칙을 이용해라. 다시 자 무슨 법칙을 이용한다고요? 균형의 법칙. 자 그럼 먼저 대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대체제다? 콜라하고 사이다의 관계를 대체제라고 했던 거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체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요일 때는 우리가 무슨 방향으로 간다? 시작.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무슨 방향? 같은 방향.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콜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콜라. 그 다음에 얘는 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 대체제가 되는 거야? 사이다가 대체제라고 예를 들어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콜라하고 사이다가 있는데요. 두 가지 똑같이 담아 보세요. 원래는 이 콜라에서는 이것을 콜라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해당 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다시 콜라를 뭐라 한다고요? 해당 재화다 또는 본 재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를 보는데 원래는 이 콜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예? 감소가 되는 게 우리가 수요 법칙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얘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수요가 뭐가 된다는 요건이 나왔어요. 지금 증가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놨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가격이 자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라고 적어봐. 일단 균형의 법칙은 알잖아. 그죠? 전제 조건이 수요가 증가한대.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해. 그러면 가격이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적어. 수요량 이렇게 나왔지?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됐어? 올라가. 맞아요?
그러면 얘하고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지 지금. 같이 늘어나잖아. 같은 방향일 땐 뭐가 된다고요? 대체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어떻게 됐어?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지? 맞아요? 그럼 머릿속에 담을 게 뭐냐면 이게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체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해. 알겠어요? 증가 수요는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 대체제 뭐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나와. 대체제 가격 상승했다면 수요량도 뭐가 된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증가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대체제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수요도 뭐가 되는 거야? 감소되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랬잖아. 알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알아야 돼. 하지만 우리가 공급은 반대 방향이다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다시 공급은 뭐라고요? 반대 방향.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대체제 가격 하락, 가격 상승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질문. 자, 시험 문제에 자, 이렇게 나왔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알겠죠?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자, 수요 곡선이 1번, 2번 중에서 어디로 움직일까? 대체제 가격이 뭐라고 나왔어 지금? 상승이지? 상승이면 늘어나는 거 맞지? 그럼 곡선 자체가 1번이야 2번이야? 1번으로 가는 거야. 그럼 만약에 대체제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한다? 몇 번? 2번. 쉽게 이렇게 딱 눈으로 확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제는 기능적으로 딱 보면 딱 나와야 돼. 알겠어요? 상승해? 늘어났네. 하락해? 그러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네. 이해 갔어요? 다만 주의할 거 공급은 뭐라고 그랬다? 반대. 이것만 머릿속에 담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담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완제라고 나온 거 있죠. 그러면 이 보완제라는 얘기는 수요 법칙을만 이용을 하면 돼. 알겠어요? 다시 보완제는 무슨 법칙을 이용해라? 수요 법칙.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어. 맞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 수요 법칙이 어떻게 돼? 올라가.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지?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요인에 들어갔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머릿속에 담기 대체제는 균형의 법칙, 보완제는 뭐라고 그래서 수요 법칙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면 되겠죠. 요것만 머릿속에 담고요. 나머지 관련 지문들은 어렵지 않더라 이런 얘기야. 거기 뭐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사재기 하잖아. 맞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되는 것이고 소득이 높아져도 마찬가지 수요가 늘어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늘 때 소비도 같이 늘어나는 거, 사고자 하는 것도 늘어나는 거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거 맞죠? 이거 무슨 제? 정상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무슨 제? 정상제. 그 다음에 인구가 늘어나거나 핵가족을 하게 되면 분가를 해서 사니까 그만큼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만약에 핵가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일가족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감소되는 거야. 알겠죠? 자, 대가족화 뭐 이런 거 감소되는 요인이다. 그 다음에 세금이 싸지게 되면 어떻게 돼? 취득세를 인하해 줬다든지 양도세를 인하해 주게 되면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게 늘어나겠죠? 자, 수요가 증가되고 선호도가 늘어나도 마찬가지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옆에 반대 나타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 요인에 보시게 되면 공급은 아까 제가 반대라고 했던 거 맞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공급에서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나왔잖아요. 대체제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공급량이 뭐 한 거야? 증가한 거 맞죠? 얘도 마찬가지. 자, 여기 우리가 대체제인데요. 수요 법칙이었었죠? 자, 이번엔 공급 법칙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공급 법칙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자, 먼저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무슨 문제라고 그랬다. 시작. 대체제. 공급에서의 대체제는 우리가 무슨 방향으로 흐르더라. 시작. 다른 방향. 꼭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수요는 무슨 방향? 같은 방향.
공급은 다른 방향이라고 머릿속에 쐐기를 딱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체제는요, 제가 무슨 법칙을 이용하라고 그랬다. 시작. 균형의 법칙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볼까? 공급이 증가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량이 늘어야지만 된다 이런 얘기잖아. 맞아? 그럼 우리의 아까 제가 콜라하고 사이다의 관계를 보자고요. 자, 콜라는 아까 제가 본재화다 또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해당재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사이다는 대체제라고 그랬었죠? 그럼 우리가 공급의 법칙에서는 우리가 균형의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공급량이 뭐했어? 늘어야지만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이 늘었어. 그러면 흔해. 이런 얘기지?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져. 맞아요? 자, 여기 한번 또 적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공급량이 늘었어. 자, 가격이 어떻게 됐어? 떨어져. 한 번 더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본재화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사이다 대체제는 공급량이 어떻게 됐어? 늘어났지? 화살표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그래서 공급은 반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수요는 아까 무슨 방향이었어? 같은 방향으로 위로 다 증가됐지? 그래서 이 개념 머릿속에 담아요. 자, 공급의 법칙. 자, 공급에서는 우리가 무슨 방향? 다른 방향. 수요는 무슨 방향? 같은 방향.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자, 보완제가 나오는데요. 보완제는요, 머릿속에 담을 거 무슨 법칙을 이용한다? 공급의 법칙. 아까 우리가 공급의 법칙은 배웠어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공급량이 뭐한다? 늘어난다 라고 했었던 거 맞지요? 그래서 그 개념을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럼 공급의 증가 요인을 보겠습니다. 공급의 증가됐어. 맞아요? 그러면 대체제는 어떻게 될까? 반대로 되겠지? 가격이 어떻게 돼? 하락되겠지? 맞아 이거? 그 다음에 공급의 감소가 됐다라고 하면 본재화는 공급이 감소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대체제는 반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작.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야. 개념 잡을 수 있겠어요? 기능적으로 나와야 돼. 시험 지문을 볼 때 망설이지 말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자, 공급은 반대다. 아, 대체제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균형의 법칙을 이용하라 해서 안전장치로. 그러면 공급은 반대다. 그러면 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라고 하게 되면 대체제는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지. 그래서 가격이 뭐라고 그랬다? 하락. 맞아요? 그럼 또 질문. 그래프상에서 공급의 곡선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공급의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면 공급이 뭐 하는 겁니까? 증가되는 내용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생산비가 하락되었다. 그러면 건설업자들을 머릿속에 띄워내야 돼. 공급은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건설업자나 임대인의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생산비가 떨어졌다면 공급량을 늘릴까 줄일까? 늘려. 왜? 남는 돈이 많으니까. 맞아요? 생산비가 늘어났어.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남는 이익이 줄잖아. 그러니까 양을 뭐 할까? 줄여. 건설을 안 하겠지?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 영향으로 해서 금리가 인상되었다. 그런다면 자, 1번, 2번 어디에 해당이 될까? 2번. 그렇지. 이런 것 등을 머릿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공급에 잠깐 보시게 되면 공급의 증가 요인. 그러면 선생님이 공급은 반대.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대체제는 가격이 뭐 한다? 하락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완제는 공급의 법칙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 미리 던지지? 그러니까 양이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비가 하락하거나 또 건설업체 수가 늘어난다든지 건설업체 목표가
상향됐다. 목표가 상향됐다는 얘기는 뭐지? 건설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공급량이 증가되겠다. 그 다음에 공법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 집들을 많이 짓겠지. 또 질문.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 분양가 자율제가 되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분양가 자율제라는 얘기는 건설업자들아 니네들 마음대로 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1번이야 2번이야? 1번. 이해 갔죠 이거? 그럼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이러면 몇 번? 2번. 이해 갔나요 이거?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머릿속에 그려놓으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균형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균형이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처음 배울 때 수요 법칙과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 그 다음에 균형의 법칙을 언제 어느 시점에 써야 되는지를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헷갈릴 생각이 없어. 문제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꼭 균형이라는 말을 물어봐. 그러면 이거는 균형이 될 때는 항상 어떤 걸 해야 돼? 시작. 균형의 법칙이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아니라 균형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된다? 시작. 균형의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균형의 법칙에서 제가 거기 보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균형의 법칙 제가 적어 드렸죠. 봤습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한 것처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끄집어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라 했고 균형은 뭐라고 그랬다? 양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들이 비싸서 못 사잖아. 그래서 수요량이 뭐 한다?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가 공급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했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너도 나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잖아. 맞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건축량도 뭐 한다? 늘어난다는 점.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뭐에 의해서 움직였다? 시작. 가격에 움직였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평 배울 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요? 가격의 이중성이 뭐였지?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우리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치? 이중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어디에서 만들어지지? 시작.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만들어진 가격은 또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가격의 이중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균형의 법칙이라는 얘기는 누구와 누가 만났다는 얘기다. 시작. 수요와 공급이 만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상에서 균형이라는 얘기가 나면 아, 수요와 공급이 둘이 뭐 했다? 만났구나. 이거를 알아두셔야 되고 걔네들은 공식이 다르지? 법칙이 다르잖아. 그래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피가 붙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맞아요? 그 다음에 공급량이 흔해. 이렇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떨어져. 질문.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였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초과 수요라고 그랬지? 그러면 초과 수요는 어때?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많은 거야. 그러면 피가 붙어 안 붙어? 그러면 가격이? 그렇지. 그럼 만약에 초과 공급일 때는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지? 가격이 떨어져.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초과 수요일 때는 매수자, 매도자, 누가 주도자일까? 초과 수요라고 했어. 알겠어요? 그럼 누구야? 매도자가 되는 것이고, 초과 공급일 때는 그렇지. 까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균형점의 이동에 대한 거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균형점의 이동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배웠느냐 하면 균형 가격과 그 다음에 균형 양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균형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균형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자, 제가 그때 이거 가르칠 때 뭐라 했냐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엄이 따라간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다시 양은 누구 따라간다고요? 엄이 따라간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 첫 번째 거기에 뭐가 나왔는가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공급이 뭐하고 일정하고 이런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제가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공급이 뭐 하다고 그랬어요? 일정하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수요 곡선이고 얘는 공급의 곡선 맞죠? 그런데 지금 공급이 뭐 하다고 그랬어? 일정한 상태에서 누가 움직였어? 수요가 증가했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 맞지? 자,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균형 가격이 여기에서 이만큼 됐잖아. 가격이 증가해서 감소해서 증가했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두실 게 뭐냐면 양에 대해서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고 가격에 대해서는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얘가 증가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만큼 올라갔잖아. 그래서 우리는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양은 여기 양에서 이렇게 이만큼이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M이 따라가는 거 맞지?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증가한 거 맞죠? 이해 갔나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선생님이 외우는 게 아니라 가볍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공급이 증가해서 수요는 일정하고 누가 증가했어? 공급이 증가된 거 맞지? 그러면 우리가 공급이 증가하면은 한번 얘도 한번 그려볼까? 자, 공급이 증가했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기본적으로 그래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균형이다 라고 나오면 항상 뭐를 그려줘야 돼? 수요와 공급을 그려놓고 하시는 게 균형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 수요는 일정하고 누가 증가했다 그랬지? 공급이 증가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공급의 곡선인데요.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러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됐지? 떨어졌지. 맞아요? 떨어지더라. 그러면 공급이 증가되면 뭐가 된다? 감소. 그 다음에 양은 어떻게 됐어? 증가된 거 맞지? 그러면 선생님 이거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야지만 됩니까? 아니,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봐봐. 자, 지금 균형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럼 무슨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균형의 법칙. 자, 봐.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배웠잖아. 그렇지 않아?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그래프 안 그리고 딱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봐봐. 공급량이 많아. 많아. 흥은해. 이런 얘기지? 가격이 어떻게 돼? 그렇지. 이해가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시험 보러 가서는 기능적으로 탁탁 찍어낼 수가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균형이라고 그래서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자, 공급량이 많아. 떨어져. 이해 갔어요? 그래서 항상 M이 따라간다. 누가? 양이. 이해 갔습니까? 그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 수요 우리 증가하는 것만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옆에 보니까 감소되는 것도 나와 있네. 그치? 그러면 사려는 사람이 적어. 그럼 가격이 떨어져. 양도 감소해. 맞죠?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했네. 그러면 뭐야? 공급량이 귀해. 이런 얘기잖아. 그럼 가격은 올라가. 맞지? 그 다음에 양은 M이 따라가니까 감소. 맞지?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변화의 크기를 주어졌을 때 뭐라고 했냐면 수요와 공급 중에서 누가 더 커? 수요가 크게 되면 수요 따라가면 돼. 알겠어요? 그러면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양도 증가해. 맞죠? 자, 그래서 M이 따라간다는 거 꼭 알아두고 네 번째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감소했지. 이렇게
부호가 증가하는 놈이나 감소하는 놈이나 이런 거 나왔잖아. 그러면 한번 그려봐. 헤매지 말고. 알겠어요? 그럼 먼저 봐봐. 수요가 증가했지?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맞아? 근데 공급이 뭐라 했어? 거기 보니까 공급은 감소했지? 그러면 귀해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귀하면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가격은 알 수가 있네. 하지만 양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놈이 있고 내려가는 놈이니까 양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전부 다 우리 무슨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균형의 법칙이야. 왜? 지금 물어본 게 뭐니까? 뭐야?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야. 알겠어요? 엉뚱하게 수요 법칙과 공급의 법칙을 대입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지금은 균형이야. 균형.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수요가 감소했대. 자, 요번에는 우리가 수요가 감소했대. 그러면 수요가 사려는 사람이 적어. 가격이 내려가. 맞죠? 그 다음에 공급도 자, 공급은 뭐 했대? 증가했네. 자, 양이 많아.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 맞죠? 가격이 떨어졌네. 근데 얘는 양을 보려 하니 애미가 지금 서로 반대되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 주는 문제인데 틀리고 나오면 그냥 모가지를 앞으로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틀리고 나오면 안 돼. 이런 문제들은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9번입니다. 이제 탄력성의 문제예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탄력성입니다. 27회, 28회, 26회 이 나온 거 지금 25회에서 쭉 나온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를 갖다가 곁들여서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 문제가 나왔는데 요번에도 난이도가 올라가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번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 건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교차 탄력성의 문제, 알겠습니까? 교차 탄력성이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아니면 두 가지 곁들여서 물어보는 거 있죠. 뭐 대체제냐 보완제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탄력성 물어보고 같이. 그래서 탄력성에서만 두 문제 정도가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공식을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자, 저랑 같이 공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까? 탄력성은 탄산수 중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서부터 제가 그 테마에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자, 탄력성 중에서 절대값을 입히는 놈은 누구밖에 없더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밖에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시 누구만 입혔다. 시작.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절대값을 입혔어요. 절대값을 입히는 순간 마이너스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게 된다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요번에도 이 문제로 장난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잘 보세요. 먼저 지금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수가 이렇게 하고 절대값을 입히는 거 맞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는 테마다 보니까 계산 문제는 공식을 제가 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 자, 우리가 수요는 역의관계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럼 역의관계란 얘기는 역의관계는 수요량과 가격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다, 다른 방향이다. 역이란 얘기는 반대 방향이야. 알겠어요? 자, 여기 봐봐. 공급은 같은 방향이잖아. 그래서 내가 정이다라고 했고 비례한다라고 했잖아. 아니야? 맞지? 같은 방향이니까 우리가 비례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얘는 어떤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슨 비례한다 그래? 반비례한다. 아까 역의관계다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가격이 10% 상승하였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가격이 0.5가 나왔다면,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이지. 그러면 얘는 증가 0.5가
증가된 거야? 아니면 감소된 거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뭐야? 왜 자신감이 없어? 당연한 얘기인데 방금 내가 힌트까지 줬잖아. 가격이 얘 지금 수 가라고 그랬지? 설마 이거 수요량 가격을 모르는 건 아니지? 자, 얘 뭐라고 그랬어?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가격의 변화율이야.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뭐에 관련된 거야? 수요에 뭐 관련된 거야? 가격 탄력성이잖아.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으로 해야 돼? 균형의 법칙으로 해야 돼? 수요 법칙이야. 알겠어? 모든 공식은 연관성이 있어. 때려 맞히는 게 아니야. 아까 내가 그랬지. 가격에 관련된 건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어? 수요 법칙. 그 다음에 양에 관련된 것은 균형의 법칙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제목이 타이틀이 뭐야? 시작.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무슨 법칙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질문. 가격이 10% 상승하였다. 이때 수요량은 0.5의 수치가 나왔다면 이 0.5의 수치는 증가를 나타내는 얘기다, 감소를 나타내는 얘기다. 그렇지.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렇잖아. 봐봐. 지금 뭐라고 그랬어?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렇게 해놨잖아 지금. 맞아?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뭐가 되는 거야? 감소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시작. 0.5만큼 뭐가 돼서 감소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가죠? 또 질문.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틀리고 나오기만 해. 아주 그냥. 알겠죠? 자, 만약에 가격이 감소가 되었다. 10%만큼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50%가 나왔을 때 이때 0.5는 증가가 될까 감소가 될까? 증가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는 수요 법칙만 생각해. 가격에 대한 거야. 그럼 얘가 감소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 증가. 아까 내가 수요 법칙은 서로 간에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 그랬잖아. 이해 갔어 이거? 그럼 또 질문.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럼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입힐까 안 입힐까? 안 입혀. 알겠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돼? 시작. 공가야. 공급의 변화율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율이야. 알겠어요? 질문. 가격이 10% 상승하였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공급의 변화율은 20%가 나왔다고 했을 때 알겠습니까? 이때 0.2만큼 증가됐을까? 감소됐을까? 증가. 맞아? 네. 공급의 법칙은 같이 움직인다 했지. 그치? 이런 것 등이 꼭 기본적으로 딱 껴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 등을 제가 수험생들 문제 풀 때 보면 선생님 공식까지 다 외웠는데 자꾸 틀려요. 이런 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의 근간 수요 법칙과 공급의 법칙을 공식으로만 외웠지 얘의 원리를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원리가 바탕이 된 다음에 공식을 접근하시면 쉽게 답이 보이는데 맹목적으로 공식을 외우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출제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틀리면 안 돼. 알겠어요? 다시 공급의 법칙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아까 제가 수요 법칙은 역의 관계요, 공급의 법칙은 비례 관계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공식이 어떻게 된다? 시작. 수가. 맞습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탄력성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탄력성을 E라고 표시하는 거 맞지요? 그러면 E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탄력성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보다 크다면 뭐라?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1보다 클 때는 뭐라고 했다? 시작. 탄력적이다.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 1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다? 시작. 비탄력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 다음에 탄력성이 1과 같더라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말이야 이거는? 단위 탄력 기준이 1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단위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야. 또 질문. 자,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렇게 나와. 무한대는 얘기는 뭐지? 완전 탄력이야, 완전 비탄력이야? 완전 탄력이야. 그럼 완전 탄력은 자,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 수요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공급일 때도 마찬가지야. 자, 이게 완전 탄력적이지? 그러면 이건 뭐야? 완전 비탄력이야. 걔는 어떻게 되냐면 탄력성이 뭐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가 완전 비탄력이야.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입문과정 할 때 다 설명했어요. 수요는 무슨 손으로 하라 그랬다? 오른손. 그래서 제가 수 했던 거 기억나지? 공급은 무슨 손? 왼손. 기억나죠? 까먹으면 안 돼. 그러면 자, 우리가 탄력성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담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 제가 요번에 계산 문제로 뭐가 나올 거냐면 최초점하고 중간점을 활용해서 계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다시 최초점하고 뭐 중간점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하는데 최초점은 원래분의 변동분, 원래분의 변동분. 그 다음에 중간점은 어떻게 하라고? 플러스분의 변동분, 플러스분의 변동분 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 한번 문제 하나 내볼까? 자,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가격이, 자, 가격과 양이 있다. 가격이 100원이, 자, 수요에 관련된 거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죠? 하나만 맛만 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가격이 100원 하던 것이 200원이 되었다. 가격이 상승하였네. 맞죠? 자, 이때 수량을 500개 팔던 것이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250개로 줄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자, 최초점의 계산점과 그 다음에 중간점의 계산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중간점의 계산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 아까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시작. 수가. 맞아 이거? 그러면 우리가 수가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제가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슨 값을 입혀라? 절대값. 그러면 여기다 절대값을 입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다 수가 이렇게 적어놓고 자 지금 무슨 점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 최초점. 아까 최초점은 어째 계산한다. 시작. 원래분의 변동분, 원래분의 변동. 원래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변동분은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원래는 가격은 얼마야? 100원. 변동은 이해가지? 원래분의 변동분, 원래분의 변동분이잖아. 그러면 수요는 원래가 얼마야? 변동은 얼마야? 변동이야. 알겠어요? 변동이야.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어째 한다고 그랬지? 얘네 둘 곱하해서 분모가 된다 했지? 그러면 우리가 500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 나와? 계산기 좀 꺼내봐. 난 여러분들이 머리 암산을 안 믿어. 알겠죠? 자, 워낙 숫자를 워낙 잘 계산하셔가지고 계산을 안 믿어. 500 곱하기 100 얼마 나와? 5만 나오나? 맞지? 얘네가 분모로 가고 얘네들 곱한 게 분자로 오는 거 맞지? 그럼 얘네는 얼마가 나온다? 25,000 맞죠? 그러면 25,000에서 5만 나누게 되면 얼마 나와? 시작. 0.5. 그러면 이게 탄력성인 거 맞지? 그러면 1보다 작지? 그러면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 맞아요 이거? 자,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양수가 나왔잖아. 얘가 지금 0보다 크지? 0보다 크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게 알아야 돼. 자, 가격과 수요에 대한 가격과 교차 탄력성이 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탄력성을 구하잖아. 그치? 그러면 가격과 교차는 어떻게 한다? 대보독이야. 알겠어요? 다시 대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보완제, 그 다음에 독립제. 대보독이야.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다? 시작. 정렬 중이야.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 그럼 질문. 지금 내가 뭐에 대해서 계산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했지. 근데 양수가 나왔지. 양수가 나왔지. 그러면 얘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어디에 해당이 될까? 어머, 안 가르쳐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뭐야 이거? 가격이잖아. 그러면 얘네들 중에 하나야. 알겠어요? 플러스는 대체제, 마이너스는 보완제, 변화가 없으면 독립제야. 알겠어? 그럼 쟤는 0.5 나왔잖아. 플러스 값이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대체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어머,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다시 한번. 자, 지금 얘 뭐에 관련된 거야? 시작. 가격이야. 그지? 가격과 교차 탄력성을 구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가격에 대해서 탄력성 구했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시작. 대보독이야. 소득에 대해서 구했다 그러면 시작. 정렬중이야. 만약에 얘가 수소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0.5가 나왔다면 무슨 제야? 정상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억해?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가 나왔어, 값이. 자, 소득의 탄력성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어. 뭐라고 해야 돼? 열등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틀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자, 최초점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시작. 원래분의 변동분, 원래분의 변동분. 이게 최초점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간점은 어떻게 계산한다? 한번 해볼까? 자, 수 가잖아. 그치? 자, 수 가야. 그러게 되면 이때 플러스분의 변동분, 플러스분의 변동분이야. 맞아, 이거? 그러면 가격의 플러스는 얘네 둘을 더한 거지? 그럼 얼마야? 300분의 변동은 10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수요는 플러스분의 그러니까 750분의 변동은 250이지? 맞아, 이거? 근데 원래를 여기다가 줄었으니까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 여기다가. 원래는. 맞지? 어? 근데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안 표현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네.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그 정도까지 깊은 생각을 했다면 내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알겠죠? 근데 거기까지 설마? 자,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절대값을 입혔지? 난 여러분들 믿어. 자, 아무튼 그러면 여기 봐야 돼. 자, 여기 두 개. 자, 얘네들 곱하니까 여기 얼마 나오겠어? 75,000원. 얘네들 곱하니까 얼마 나올까? 3206, 3515 하니까 75,000? 얘도 75,000이야? 그러면 짠짠 하니까 1 나오지? 탄력성의 값은 1이 나왔고 1이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야 돼? 단위 탄력적이다.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최초점과 중간점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자, 머릿속에 담아볼게요. 가격과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대보독이야, 정렬중이야? 대보독이야. 알겠어요? 자, 소득은 시작. 정렬중이야. 까먹지 마요. 자, 그 다음에 공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절대값을 입혀서 수, 가. 맞아요? 소득은 시작. 수, 소. 그 다음에 교차는 Y수, X가. 까먹지 말아요. 그 다음에 공급은 공가. 나오는 거 맞죠?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다 잠깐 보고요. 잠깐 또 쉬어볼게요. 테마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경기 변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의 경기 변동은 우리가 머릿속에 좀 담아야 될 것이 경기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머릿속에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고서 들어가자고요. 자, 우리가 세 가지 선을 딱 그려놓고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가운데 선을 무슨 선? 추세선. 추세선을 뭐라고 한다? 추세선을 뭐라 한다? 시작. 평균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항상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 재화와 부동산 재화를 같이 비교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일반 재화는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부동산은 물가의 영향을 천천히 받기 때문에 보통 일반 재화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부동산은 이렇게 움직여요. 몇 배야? 2배지? 누가 2배가 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반재와 이것은 뭐라 한다? 시작. 부동산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보게 되면 여기가 처음 시작되고 여기가 끝나는 거 맞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고? 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점을 저점이라 하고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점이라 하죠? 그래서 저점과 정점의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종 모양인데 사실은 부동산은 이렇지 않고 원래 어떻게 나오냐면 서서히 올라갔다가 알겠어요? 뚝 떨어져.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겼어? 얘하고 비대칭이야, 대칭이야? 비대칭이지?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인데 어디가 경사가 심해? 오른쪽이 더 심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경사 비대칭이라고 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림 그리기 쉽게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확장 국면과 무슨 국면? 수축 국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2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를 4개로 나눠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4국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시작.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왔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때는 경기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치? 막 집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이때는 누가 주도자가 된다 했지? 매도자가. 그치?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많이 던지잖아. 더 떨어지면 손해보니까. 그러면 이때는 누가 주도자야? 사는 사람, 매수자가 주도자가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자, 회복이나 상향은 경기가 올라가는 거잖아. 맞아 이거? 그러면 여기 2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과거의 사례 가격을 물어봤단 말이야. 다시 무슨 가격? 시작. 과거의 사례 가격. 그럼 물어볼게. 회복 국면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이 회복이라고 하는 건지 내가 지금 현재가 여기 있어. 그러면 과거는 이건 지금 현재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과거잖아. 그러면 과거는 하한선이야? 상한선이야? 하한선이 과거가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현재면 하한선이 과거 사례 가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지금은 상향 국면에 있다면 앞으로 벌어질 국면은 자, 계속적으로 상향할 것이다, 하향할 것이다. 자, 지금 내가 무슨 국면에 있다 그랬지? 지금 현재가 상향 국면이지? 자, 상향 국면에 지나서 있어. 지금 여기 있어. 알겠지? 그럼 여기 있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국면은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항상 해는 떴다가 지잖아. 그래서 항상 올라가진 않아. 그래서 꼭 내용을 알아두시고. 과거 사례 가격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후퇴 국면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이 어느 거야? 상한가. 얘는 상한가. 맞지? 자, 그러면 질문. 추세선부터 정점까지의 국면을 우리는 후퇴 국면이란다. OX. 자, 다시 설명할게요. 추세선부터. 추세선은 이거 얘기하는 거지? 자, 추세선부터 정점까지 라고 얘기할게요. 자, 추세선부터 정점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후퇴 국면이라 한다. 틀렸지? 뭐야? 상향이지? 자, 그러면 정점에서부터 추세선까지는 누구야? 후퇴 국면이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공실이라든지 건축 건수 이런 것 등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변동의 유형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경기 변동의 유형. 자, 경기 변동의 유형은 순환적, 계절적, 그 다음에 무작위적,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추세적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문제상에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런 국면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순환적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현재 경기가 하락하여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후퇴기로 접어들었다. 이거는 무슨 국면일까? 그러면 순환적 국면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우리 뭐라 한다? 시작. 순환적. 그 다음에 계절적이다라는 말은 꼭 앞에 뭐가 뭐냐면 매년이라는 말과 반복적이라는 말이 꼭 두 가지 말이 들어가. 알겠어요? 다시 매년과 뭐가 들어가?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가 들어가. 그러면 이건 뭐라 한다? 계절적이야. 예를 들어서 매년 12월이 되면 대학가에는 공신률이 증가된다. 무슨 변동일까? 계절적 변동이야. 자, 매년 12월이 되면 용평 스키장에 콘도가 예약률이 증가된다. 뭐야? 계절적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매년이라는 말과 반복적인 행위가 들어가면 계절적이고, 무작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알겠죠? 법 개정이나 알겠습니까? 규제, 강화, 완화 이런 것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문. 자, 정부는 가계대출을 줄이고자 LTV와 DTI를 규제를 강화하였다면 어디 국면에 해당이 돼 이거? 무작위적이야. 알겠어요? 또 정부는 토지 이용 및 토지 공개념을 앞세워서 공법을 강화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 무작위적이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추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시점에 건물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고려하게 되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 맞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추세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예, 잠깐 우리 쉬었다 갈게요.